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오늘도 채권 댓글 상담 챌린지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40번까지 했었고요. 오늘은 41번부터 50번까지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감기를 심하게 걸려가지고 아직 덜 나아가지고요. 목소리가 많이 잠겨 있어가지고 듣기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41번 질문입니다. 채권은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회사채면 기업, 국고채는 국가, 즉 망하지 않으면 손해는 안 나는 건가요? 손해 안 나죠. 네, 예스입니다. 이 말 자체가 되게 너무 단정적으로 답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무조건 손해 안 나나요? 무조건 손해 안 나요? 안 망하면 무조건. 문제는 뭐냐? 그쵸, 망하는 일이 생기니까 문제고, 또 하나는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 전제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망하지 않으면 손해 안 납니다. 42번입니다. 평가손익이 채권 가격이 올랐는데도 왜 마이너스죠? 제가 추측하건대 첫 번째 수수료. 채권을 매매할 때도 수수료가 나갑니다. 당연히 장외채권으로 샀을 때는 조금 더 많이 나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장외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내 잔고에는요, 어떤 걸로 뜨겠어요? 현재가로 뜰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현재가는 장내채권 되는 기준 가격으로 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장외라는 것은 장내보다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녹아있는 금리로 우리가 채권을 사게 되니까 사고 나서 내 잔고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가 뜨게 되는 거죠. 수수료만큼. 자, 이게 제가 추측하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호가 차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가 차이. 이거 호가 차이라는 것은 채권이 매도 호가, 매수 호가가 있으면 우리가 살 때는 매도 호가 중에 제일 밑에 있는 걸 사게 되지만 시장 가격이라는 것은 여기랑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밑으로 와 있을 때 내 채권에 마이너스 난 것처럼 나오는 거죠. 왜냐, 내 가격은 이건데 현재가는 이거니까. 자, 이 두 가지 일들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뜰 겁니다. 자, 43번 질문입니다. 수량은 말 그대로 양을 세는 단위인데 왜 수량이 원화로 표기되는 건가요? 이분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자, 요거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이걸요? 네. 이거 설명할 게 없고 외워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이거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요라고 하셨잖아요. 요거는 이해를 할 수 없는 특정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채권만큼은요, 개인 투자자들이 직관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린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채권 특유의 룰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수량을 가격으로 세요. 이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채권 시장에 가면 채권 매매를 거의 못할 지경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 룰을 바꿀 수는 없어요. 이건 오랫동안 해서 굳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일종의 채권 거래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이런 벽이라고 생각해요. 룰이 계속 생긴 거죠. 못 들어오게. 왜냐면 여기 되게 안전한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고인물 시장, 좋은 시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그들이 만들어낸 그런 산유물이 아닌가. 근데 개인들이 안 들어오면 이 사람들한테 좋은 게 뭐예요? 변동성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좀 슬픈 건데 이 원재료라 보면 되잖아요. 원재료를 만들어서 우리 보통 음식을 팔고 거기에 부가가치를 다 더하는 게 사실 유통사들이나 음식점들의 마진이잖아요. 근데 개인들이 뭐랄까, 식자재 마트 가서 그러니까 도매상들이랑 똑같은 가격으로 막 뭔가를 사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하나도 살 수 있거든요. 하나를 살 수 있으니까 그거를 알려주는 게 약간 우리가 예전에는 파스타 가게 가가지고 파스타를 한 15,000원, 요즘에는 그 18,000원 막 이렇게 돈을 주고 사 먹죠. 근데 만약에 그 똑같은 재료를 식자재 마트에 가가지고 이태리에서 직수입된 것들을 한 3,000원이면 산다 해볼게요. 그럼 집에 와가지고 자기가 끓여 먹으면 한 5,000원에 먹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 노력을 하게 되면 그만큼 경제적 이득을 보는 게 맞고,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많은 금융상품을 살 때 안전한 부분을 다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사들끼리 보통 막 수백억씩 이렇게 도매로 왔다 갔다 하고 그거를 떼가지고 금융상품 수많은 거를 만들 수 있는데 갑자기 개인들이 거기 와가지고 막 10,000원씩 사가는 거죠. 그게 가능하냐 아니냐의 여부를 좀 떠나서 항상 할 수는 있었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그런 시장이 있다 얘기해주는 사람도 지금은 생겨나고 있고, 이제 개별 채권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상한 룰이 있네요. 그것마저 이해해버리자. 보시게 되면 10,000원이라는 방식을 쓰게 됩니다. 수량입니다. 이거 부를 때 이렇게 부르면 돼요. 10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량을 계산하게 되고, 다행히도요, 이제 스마트폰의 MTS에서 보통 우리가 채권 주문을 넣을 때 맨 아래쪽에 보면 이제는요, 그래서 내가 채권 주문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표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주문 금액 보시면서 맞춰서 넣으시면 되고 그 위에 떠 있는 수량은 여전히 보면 이게 뭔 소리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거는 이해하는 영역이 아니라 암기의 영역입니다. 참 이런 것도 정말 비기를 많이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대부분 두려워서 못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해가 아니라 이제 암기 영역인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드리면 주문 금액 보고 맞춰서 주문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44번 질문입니다. 현숙님입니다. 아이디 뜨나요?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이렇게 뜨면 이제 모르니까 슬픕니다. 이제 좀 불러드려야 되는데. 지인인 줄. 현숙님 몇 분 있긴 있죠. 자, ISA 계좌에서도 개별 채권 구매가 가능한가요? 자, ken님 답변 주실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채권 ETF나 펀드 말고 개별 채권 구매 시 이자 소득세가 절감될 듯 합니다. 맞나요? 완전 맞죠? 네, 완전 맞습니다. 오, 정답을 알고 계시는 분. 네, 보통 이런 질문이 우리는 많이 와요. 참거짓 질문인 참인 거고 아쉬운 거는요. ISA 개별 채권 구매 가능한 증권사의 전산 편차는 아직도 있어요. 전산 개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대형 증권사들도 수백 명씩 IT 개발자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쉽게 이런 게 바로바로 바뀌는 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고 있는 작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번에 바뀐 거 ISA 한도 4천만 원 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거 바뀌는 것도 사실 언제 적용이 될지 아, 증권사 어플 자체에서 네,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ISA에서 개별 채권을 거래하게 만든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 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소득세가 절감이 되는 건 맞습니다. 채권 ETF보다 어찌 보면 개별 채권이 이자라는 것이 좀 더 직관적이잖아요. 얼마 받을지 명확하니까. 그리고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줄이기 위한 정말 궁합이 좋은 계좌가 바로 ISA가 되겠습니다. ISA에 대한 영상들 최근에 개정이 되고 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작은 글씨라서 제가 읽어볼게요. DK님, 늘 좋은 컨텐츠 감사드립니다. 봐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증권사 MTS나 모바일 앱에서는 콜옵션이 있다는 거는 나오는데 신종자본증권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게 5년인지 10년인지는 안 나오던데 혹시 기사로 확인해야 되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정리해보면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 확인법을 질문 주셨습니다. 자, 보통 대부분의 채권 정보는 우리가 채권정보센터에서 대부분 채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콜옵션에 대한 거는 따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트를 봐야 됩니다. 제일 보기 싫은 곳이기도 하죠. 찾아가야 되잖아요. 하지만 요거는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 이유는요. 콜옵션에 대한 정보는 채권마다 달라요. 채권마다 조건이 다른데 글자로 들어있단 말이죠. 그거를 따로 글자로 들어있는 것들을 자동으로 불러오는 걸로 구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트에서 확인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다트에서 하는 방법만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름 뭐예요? 우리은행 조건부 자본증권 상 22-70. 자, 이름으로 검색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검색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발행일만 보면 됩니다. 발행일이 2018년 7월 27일입니다. 요걸 확인하고 나서 우리는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검색에다가 걸고 우리은행 치면 되겠죠. 우리은행 친 다음에 이제 여기서 2018년 7월이었죠.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2018년 7월. 자, 이렇게 우리은행으로 검색해가지고요. 아까 2018년 7월 찾아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이 즈음에 투자설명서나 증권신고서가 있어요. 증권신고서, 채무증권, 채권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여기 보면 삼각형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결정 이거 신종자본증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즈음에 어차피 거기에 관련된 애들만 이렇게 여러 가지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찾아서 누르는 게 제일 좋고 가장 무난한 증권신고서, 채무증권 이걸 누릅니다. 자, 누르면 여러 가지 이제 정보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왼쪽에 보면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여기를 누르면 많이 나오는데 다 읽지 마시고 조금만 내리면요. 상환 방법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요. 본 회사채는 영구채로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이 채권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해서 본 사채의 중도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회사에 가까워가지고 이거 환불해주세요 안 된다는 거죠. 풋옵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콜옵션이 존재하는 거고 콜옵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은행입니다. 2번 여기 나오죠. 발행회사는 요거 이제 우리은행이잖아요.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 한 시점 이후 이렇게 해서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5년 지나면 마음껏 본인이 원할 때 상환을 해줄 수 있다. 콜옵션의 내용이 여기 들어있게 됩니다. 이게 5년이라고 돼 있지만 종류에 따라서는 2년짜리도 있고 뭐 더 길고 짧은 것들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거를 정확한 거는 여기 들어와서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발행 날짜만 찾아가가지고요. 그 시기에 찍혀있는 증권신고서 누르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46번 질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부탁드렸던 건가요? 네, 부탁드렸던 영상을 아마 만든 것일 겁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사이에 KB증권 장외채권에서 인천도시공사 보상 거만 이 채권에 투자를 했습니다. 공사채겠군요. 신용도랑 금리 4%대라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었는데 4%대 이게 언제 거죠? 11개월 전. 금리가 더 오르기 전이기도 하겠네요. 이 표채가 아니라 특수채 그리고 복리채더라고요. 결혼자금 3천만 원을 다 넣어놨고 1028일 만기까지 남았는데요. 이거 중간에 매도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 사야지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 속에서 공부할 게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근데 일단 놀랐는데요. 1028이라면 3년짜리잖아요. 결혼자금 3천만 원을 3년짜리 채권에 넣었다는 것은 3년 뒤에 결혼하시는? 네, 그러면 괜찮죠. 근데 그 전에 일찍 하시게 된다면 지금 물어보신 게 중도 매도할 수 있는 거죠. 할 수는 있죠. 근데 안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공사채는 매수가 쉽게 안 이루어지나요? 채만큼은? 별로 안 이루어집니다. 이게 공사채나 이런 특수한 채권들이 발행도 많이 되고 매수도 많이 일어나고 금리도 좋고 신용도도 높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만기 목적? 그쵸. 이걸 발행할 때 다 가지고 간다 했잖아요. 가지고 가는 그런 기관 투자자들은 중간에 내다 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국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는 사람들 자체가 금리 바뀌면 내다 팔아야지, 또는 돈 필요하면 이거부터 팔아야지, 돈 생기면 국채 사놔야지, 그 수요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나 이런 조건을 떠나가지고 거래가 많이 없는 거죠. 주식은 만기가 없기 때문에 항상 거래가 있지만 채권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 만기에 따라서 채권의 성격이 달라지다 보니 채권 투자를 기준으로 볼 때는 3년이 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3년이 되기 전에 이걸 장내 채권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근데 4%대라면 여전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들보다는 금리 조건은 좋으니까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죠. 이건 뭐 절대 디폴트 날 수 있는 그런 등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채권의 장점은 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잖아요. 이 기한을 우리가 잘 이용할 수만 있다면 너무 좋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이런 영상을 많이 보셨을 테니까 결혼 날짜 잡으면 그런 게 아니라 결혼을 하기 위해서 모으고 있던 돈, 그러면 뭐 3년 충분히 묶어둘 수 있는 돈이라고 저희는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채, 복리채라는 개념이 여기 있잖아요. 이건 좀 특이한 건데 특수채라는 거는요, 제일 기본적으로는 공사에서 찍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수한 목적이 있는 특별법에 의해서 찍어내지는 채권은 특수채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 법까지 알기는 힘드니까 제일 대표적인 거는 이런 거, 방금 여기 보여드렸던 이런 인천도시공사 보상채권 이런 거랑 한전채 제일 대표적이죠. 한국전력이 찍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산금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산업은행에서 찍어내는 금융채 이런 거는 따로 분류가 돼요. 자, 이런 것들이 특수채로 분류가 되고, 그 다음 특이한 것은 여기 복리채라고 적혀 있네요. 복리채는 뭐냐면요, 이자 계산은 그때그때 해줘요. 근데 그 이자를 실제로 지급해 주는 게 아니라 재투자했다고 가정하고 만기에 한꺼번에 이자를 줍니다. 그러면 장점은요, 어차피 재투자할 거였는데 대신 해주니까 고맙네, 이게 장점이 되고, 단점은 혹시 만기 때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런 거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이 단점이 되겠죠. 대부분 이런 채권 아니면 복리채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46번 했고요. 47번, 장내 채권도 만기 되면 원금 10,000원으로 들어오나요? 자, 깨님 답변? 네. 네, 더 뭐 고민할 게 없겠죠? 우리가 채권은 태어날 때 10,000원, 거래가 될 때는 이게 왔다 갔다 만기가 될 때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왔다 갔다 하는 것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금리가 되겠죠. 금리는 채권을 위로 보내고 끌어당기는 가장 큰 변수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 채권의 발행자의 디폴트 리스크겠죠. 그러니까 그 회사가 뭐 좀 이상해지면 금리가 오를 거고, 안정적으로 되면 내려갈 거고, 이런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쨌든 만기가 되면 10,000원입니다. 제가 채권 검색하는데요, 태형건설 채권이 메뉴에 있더라고요. 수익률.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채권을 투기적으로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아마 수익률 막 50% 이렇게 나오겠죠. 봐봐요. 지금 어쩔 때는 9,000원이 됐는데 여론이 안 좋아졌을 때 이게 막 6,000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6,000원에 산 사람은 1년 정도 되는 만기만 가지고 있으면 10,000원으로 준다면 이거 수익률 한 사람이면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40%는 훌쩍 넘는 수익률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채권들 간혹 나와요. 주기적으로. 사면 안 돼요. 습관되기 때문에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들 사면 안 돼요. 이런 게 되게 스마트한 투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면 안 됩니다. 48번입니다. 자,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런 거 물어봐도 될지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콜옵션 행사를 정해진 시기에 한다면, 자, 신종자본증권입니다. 행사 여부를 어느 시점에 알 수 있나요? 답변 먼저 드릴게요. 알 수 없습니다. 명확히 막 공시하고 이런 게 제대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직전까지 그 회사는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일이 돼야지 결정 여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몇 개월 또는 며칠 전 그런 거 알 수 없고요.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행사 시기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런 걸 물어보신 거죠. 왜냐하면 보통 5년이잖아요. 5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답변은요, 정하기 나름인데, 근데 보통 흔히 하는 그 약간 국룰 같은 개념이 있다는 거잖아요. 국룰은 뭐냐면요, 자, 5년째 지나게 되면 일단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그 다음 이자 주기마다 콜옵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자 보통 3개월일 거 아니에요. 뭐 6개월이나 3개월이겠죠. 그러니까 5년째 딱 안 됐어요. 안 됐으면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걱정이 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이제 체크를 할 수 있는 거는 그 다음 3개월마다 기업이 콜옵션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5년째 행사를 안 하게 되면 스텝업이 있으면 금리는 올라가게 될 거고, 그 이자 주기마다 계속 해당 이자는 계속 나옵니다. 이자는 받으면서, 또는 스텝업이 있다면 더 오른 이자를 받으면서 콜옵션 행사 여부를 우리가 체크하게 되는 거고, 이제 이 여부도 보여드린 것처럼 이자 주기가 보통입니다. 근데 콜옵션 행사를 안 하는데 스텝업을 안 해주는 것도 있어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대체로 콜옵션 행사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행사를 하죠. 저번에 흥국생명도 문제가 됐던 거는 이게 국룰이라 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우리나라 택배는 손 안 대는 게 국룰인데 하면서 다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가끔씩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밑에다가 택배를 건드리다니 국룰을 어겼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정서상 진짜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건데 안 지키게 되면 좀 난리가 나는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콜옵션 행사를 다 해줬죠. 특별한 일이 없지 않는 이상. 안 한다 했다가 난리 나서 다시 해줬고, 지금도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안 하게 되면 이제 스텝업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이런 높아진 금리로 일정 받게 될 거고, 엄청 우량한 은행이 찍어내는 거는 스텝업 없는 거 되게 많습니다. 아, 우량한 곳은? 그러니까 신종자본증권을 찍어내는 이유가 두 가지라 볼 수 있는데요. 채권이 안 팔려서, 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금융지주 같은 것들은 재무구조 개선하려고 찍어내는 거니까 조건 안 좋게 찍어내도 다 팔릴 거고요. 아니면 CGV처럼 채권 완판을 위해서 이런 조건을 다는 경우도 있고요. 49번 질문입니다. 장외 한 투에선 1억 단위로 매수해야 합니다. 삼성증권은 아닌가요? 1억씩은 부담되거든요. 제 생각에 장외로 한 투에서 1억 단위로 매수, 이거는 지점 기준일 겁니다. 제가 옛날에 지점에 있을 때도 그때는요, 이런 채권을 사는 사람들은 정말 자산가였어요. 돈이 진짜 남아 돌아야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최소 투자금이 막 1억씩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근데 전혀 이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일단 디지털로 하시면요, 제 생각에 1,000원 아니면 10,000원? 진짜 심하다고 하면 10만 원? 이 정도로 낮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와서 확인해 보시면 장외 채권을 지점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하시게 되면 쉽게 소액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1억씩 이런 거는 과거의 일이다. 이건 제가 있을 때 채권들 다 저랬어요. 심지어 그때 어떤 채권은 10억이 최소 기준이었어요. 그런 것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다들 그렇게 해요. 막 수십억씩 이렇게 채권을 거래했었죠. 지금 그만큼 채권의 문턱이 많이 낮아진 겁니다. 자, 50번 질문입니다. 택상님 감사합니다.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 포기 시 투자자는 영원히 이자만 받는 건가요? 원금을 회수할 기회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상 콜옵션을 행사를 아예 안 하겠다라고 하게 된다면, 근데 계속 영원히 이자는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영구채니까. 또는요, 이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갚아야 되는 의무 자체가 상각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각. 그때는요, 이 회사가 안 갚겠다, 이자조차 안 주게 돼요. 채권 그냥 없어지는 거라 보시면 돼요. 심각한 그런 문제가 생겨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생기게 된다는 것은 사실상 이 채권이 부도가 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원금을 회수할 기회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투자자에게는요, 뭐가 없죠? 풋옵션이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맨날 옵션 들어보면 좀 더 이제 배우기가 쉽습니다. 이런 때 쓰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풋옵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져가서 내 거 사주세요, 그게 없습니다. 반대로 있는 것은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콜옵션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갚아주고 싶은 그 권리만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엄청 불리하기 때문에 금리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리한 일이 생기게 되면 진짜 답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신종자본증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드는 거죠. 신종자본증권을 찍어내는 일반 기업들도 여러 곳이 있는데, 일반 기업 말고 그냥 지주권만 하자. 금융지주 정도. 4대 금융지주가 뭔가 잘못돼가지고 우리한테 이 돈을 못 줄 정도 일이 생겼다면, 그때는 내 직업이나 내 모든 투자 자산들, 모든 것들이 문제에 빠져 있을 정도의 문제가 생기는 시기일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 같은 게 돌았었어요. 진정한 분산을 하려면 미국에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터전, 직업 이런 게 모두가 내 투자랑도 사실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이 망해도 내가 안 망하려면, 그 분산을 이루려면 나는 저기 미국에서 취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풋옵션 있는 채권은 거의 없지 않아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굳이 넣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발행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이게 콜옵션에 반대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옵션 시장만 보면 이게 반대 포지션이니까 이게 서로 제로섬처럼 이게 있고 이게 있어야 이게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런 걸 구성을 할 때는 필요한 것만 넣는 거죠. 풋옵션은 없습니다. 풋옵션이 만약에 들어간다, 금리 예금금리 되는 겁니다. 과학적이죠. 자, 이렇게 오늘 50번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답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밖에 안 한 것 같은데요. 몇 개 한 것 같아요. 네, 몇 개 했어요. 명확하게. 그것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51분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고미 TV